북한이 현재 개성연락사무소를 전격 완파한 것으로 현재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이 개성연락소를 폐쇄한다는 위협을 하더니 3일 전에는 철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그대로 실행까지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북한이 나가는 이유와 한국의 대처 방안 등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우선 개성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전격 남북 양측의 협의 가운데 열렸고 남북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으로 비춰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개성연락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소통 채널로서 순조롭게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들은 당시 역대 가장 활발한 남북 간 연락 관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야, 휴일, 주말,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상시 연락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곳이 돌연 북한이 미국과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전격 결렬이 되면서 한국과의 관계도 냉각되었습니다. 2019년에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을 쉬지 않았고 2020년 들어 개성연락사무소를 폐쇄해버리는 등 전격적으로 강경 모드로 돌아서다가 이제는 개성연락소를 폭파하는 단계에 들어가 극단적인 모양새를 취합니다. 첫 번째, 달러 떨어졌다는 추측들. 결국 북한은 지금 달러가 다 떨어져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북한은 오바마 정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강력한 북한 돈줄 죄기로 달러가 거의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이 이르면 오는 2023년 보유 외화가 바닥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탈북자 단체에 전단을 문제 삼아 한국의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재로 초래된 공경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전단 문제는 한두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구실로 한국의 강경 모드로 돌아서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한국 혹은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북한 관련 달러 송금 해제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숨을 쉬게 해달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달러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단계로 갔다는 것이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중국을 우회해서 다양하게 들어가던 자금이 트럼프 대통령 정권에 들어서 중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오히려 자금줄이 더 바싹 말라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눈치를 보면서 북한 돈줄 재는데 협력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인 접근을 했지만 북한 사정은 반대로 중국 라인까지 끊겨버려 더 곤란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2017년 세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석탄, 철광석, 섬유, 해산물 등의 수출을 못하게 돼 전체 수출 수입의 90%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주요 외화 가두원이던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취업은 작년 말을 시한으로 더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 1월 말 중국 국경이 폐쇄돼 엘리트층이 사는 평양에서도 물자 배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미일 협상 소식통이 전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합니다. 결국 북한의 물자나 달러 부족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이것이 북한 지도부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자 극단적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 지도부의 불만이 고조되면 자칫 이것이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국에 화가 났는데 한국에 풀어버리는 북한. 북한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한국이라는 카드를 집어들었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까지도 북한과 코로나 방역 협력 등의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북한과 이렇다 할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내부 사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 모드를 연출해서 지지율을 올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미국 내 여러가지 악재를 잠재워야 하며 국제 분야에서는 중국을 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연한 제스처를 보일지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북한을 접촉할 여유는 없는 것이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분을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재선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북 제재 해제를 낙관할 수 없게 된 점도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이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장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북한의 공세는 매우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가 북한이 미국의 제재 해제에 의해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북 경협 사업을 재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제재 해제가 동반돼 종전선언 문제 등 해결돼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이 직접 미국 의사를 안 묻고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특히 문 대통령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동의가 없어도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공들여온 남북관계를 유지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 지금은 북한이 너무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제거한 것은 한국의 재산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처분한 것과 똑같은 행위이며, 연락사무소는 한국이 100억 원을 들여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자산으로 반드시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북이 체결한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번에 북한이 저지른 행동은 사실상 오랜 남북관계의 협력을 종지부짓겠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적 사업을 전개하는 와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보상 등과 관련한 협의가 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 협상 진행이 불가능하며 한국은 그 사이에 중재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관련 대책을 세우며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 본토에 직접 영향이 끼치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국제사회의 고립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해줄 때 한국과 협력하거나 최대한 비핵화 관련 안건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 현재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 북한의 강력한 경고. 미국 국방수장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위의 경고를 이어간 상황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한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꺼내들며 대북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언급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위협을 거론하며 서방 자유민주 진영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동맹과의 국제적 공조 문제를 꺼낸 지 보름여 만입니다. 완전한 검증을 전제로 하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FFVD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는 와중에 한동안 당국자들에게서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FFVD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든 것은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기존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들어 남북관계 단절 등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향해 경고 수위를 높인 차원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16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남북 합의로 비무장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에스퍼 장관은 북한의 미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병력의 현대화나 억지력 강화, 투자를 강조하면서 신형무기 개발을 거론, 군사력을 과시한 것을 두고도 1차적으로는 중국 겨냥용이겠지만 대북 우회 경고 차원도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싸우게 되지 않길 희망한다면서도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군을 준비시킨다는 에스퍼 장관의 언급도 있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적들에게 알리겠다,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지난 13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연설과도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 등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인 셈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14일 우리는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경고음을 보낸 상태입니다. 국무부도 지난 13일 도발을 피하라, 한국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미국에 대한 거친 행동이 선을 넘어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추가 제재 카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북한과 화해 모드는 관심이 떠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이 지난 12일 전후에서도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는 등 재선 레이스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극단적 도발은 전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군 NSC 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NSC 상임위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보도자료가 아닌 김 사무처장의 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의 제재 해제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나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이제 그 키를 한국으로 돌렸고 앞으로 거친 군사 도발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은 나는 C19다 사건을 특별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발생하던 사건이 아이치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C19 때문에 이웃을 왕따시키고 협박하는 일들이 사회 문제화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는 C19다 라고 고함치면서 침을 뱉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등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고 마을을 공포로 몰아세우고 가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3월경부터 너 C19지 라면서 추적하고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최종 전파자와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되기도 하는 등의 사회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치현에서 최종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나는 C19다 라면서 음식점을 돌아다닌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시에서는 3월 25일에는 약국에서 29일에는 가전 양판점에서 나는 C19다 라고 뛰어다니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4월 7일에는 지하상가를 뛰어다니면서 외친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언론들이 마스크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쌓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가게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고요. 도쿄와 오사카에서 몇 건 발생하던 이런 사건들이 아이치현에서 다수가 발생합니다. 5월 15일에는 아이치현 마을 시설에서 나는 C19다 라면서 직원에게 침을 뱉으면서 시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발열이 있거나 C19 의심 증세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시설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교류를 위해 세워진 것으로 다행히 C19 때문에 휴관이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설명은 했지만 만약을 위해 마을 시설을 소독했습니다. 이때에도 아이치현 경찰은 이러한 행위는 C19 사태와 관련된 악성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지난 3월 초에 발생했던 나는 C19다 사건 현장이었던 필리핀 술집을 방문해 취재했습니다. 경영한 지 7년이 넘은 가게는 100평 정도이면서 평소에도 손님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주 가게를 오던 57세 남자가 그날도 여성 종업원의 접객을 받으면서 노래방 기기로 락밴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C19이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실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조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들에게 C19를 뿌리고 다니겠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고 결국 종업원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최종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인한 결과 그 남자는 가라오케에서 비말이 많이 나가도록 계속 노래를 크게 불렀습니다. 결국 그 소동으로 그 남자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갔고 그 가게는 소독과 일시 휴업을 하면서 600만엔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가게 주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고 많은 직원이 가게를 그만두었고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손님들도 자택격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치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는 C19다 발언을 해서 위력 업무 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된 남자는 7명이며 대부분 40대에서 70대입니다. 나고야에 사는 54세 남자는 5월 15일 거리에서 나는 지금 C19를 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입김을 계속 불어대다가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유별나게 아이치현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현민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이치현의 중년 남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재미도 없고 쓸데도 없는 농담을 잘하고 젊은이들이 황당해하면 즐거워하는 아저씨들이 많다 라는 현민성이 있다고 SNS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치현이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공장 근로자들이 많아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지역 비하를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중장년들이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과시욕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신의 존재를 자랑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요. 이런 자기 과시욕이라는 평가에 대해 경영 컨설턴트인 야노 시니치는 아이치현은 제조업이 번성할 정도로 성실한 현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현민성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은 도쿄나 오사카 등에서 더 많이 발생했고 중장년 남자뿐 아니라 젊은 남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에서 도쿄 미래대학의 범죄심리학 교수는 배경에는 뒤틀린 자기 과시 욕구가 분명히 있다. 최근 C19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아이치현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신고와 경찰의 과잉 체포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78세 남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아서 혼자 중얼거린 것뿐이다. 내가 왜 체포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운동 겸 산책을 하면서 폐점을 하고 있는 상가들을 보면서 이런 여기도 C19네, 여기도 C19네 중얼거렸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한 마사지 가게 종업원은 한 노인이 지팡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C19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했다는 거고요. 이 소동으로 방호복을 입은 경찰들이 출동했고 가게 주변들은 소독을 위해 통제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이치현 오무라 지사가 2019년 위안부 소녀상을 전시 중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지 않은 헌법 위반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상한 오무라 지사 때문에 아이치현이 이상한 것이다 라고 비하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든지 한국하고 연결해서 비난하는 중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웃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본입니다.